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박웅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와대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함께 진박들도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분단의 혼란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좌파 시민단체들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 김경진 의원이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바람이 불어도 안종범 정책수석 수첩에 적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 기재는 없어지지 않고요. 네. 또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범죄 사실 증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론 추이를 보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가 최초에 이 사건이 밝혀졌을 때는 45%가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 드디어 7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90%까지도 하야 여론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저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뻔뻔한지 사리 분별할 여지조차도 없다. 그런 상황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반격을 시작한 것은 어쨌든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이것이 또 야당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나온 지지율 조사 보면 5%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 5%라는 지지율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지지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라는 게 대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3.5%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네. 5%나 제로나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청와대가 좀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지금 현재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팍팍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 30%, 31% 뭐 이 정도 선에서 있거든요. 원래가 더불어민주당이 한 25%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한 6%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 네.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그 빠진 지지율이 어딘가에 지금 모여있다. 야당으로 가지 않고. 네. 라는 일종의 그런 자신감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빠져있는 이 세력이 그럼 앞으로 상황이 변화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아갈 것이냐. 이제 그 전망에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어떤 보수의 다른 대안을 찾아서 움직일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예. 청와대는 그게 자기들로 나중에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 네. 궁금한 게 민주당 지지율이 반대로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뭐 다르게 말 돌려 할 필요 없이요. 민주당도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과 대통령의 그 실책으로 반사 이익이나 얻으려고 하는 세력으로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에 앞서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정권을 운영할 만한 실력을 보여주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일단 친박계 비판하는 시간이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그 김진태 의원은 그 지난주 그 광화문의 민심이 이제 촛불 정도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예. 제가 볼 땐 그 들불이었고요. 들불은 바람 불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바람 불면 꺼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이미 민심은 변하는 게 아니라 지난 4월 달에 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4월 달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른바 30년 만에 여소야대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 권력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자기 통치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몇 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보면 이승만 정권이 그 58년도에 있었던 그 선거에서요. 서울에서 완벽하게 집니다. 서울에서 딱 한 석밖에 못 가져가는 선거를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경한 통치를 하고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거기서 엎어지게 되죠. 예.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고 예, 제가 일부러 58년. 역사적인 자료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네. 저 자유당이 참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15 부정선거로 그거를 뒤집어 보려고 하다가
그 4월 혁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 가야 됐죠.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그 10대 선거입니다. 그 10대 선거에서 10대 총선에서 그 당시 그 유신 정부의 주축이었던 이제 공화당이 그 야당보다 1%가 적은 득표를 얻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면서 YS 제명, YH 사건, 강경 진압 이런 거 펼치다가 결국은 내부에서 그런 총격전까지 벌어지면서 참혹한 몰락을 겪게 되죠. 85년도에 있었던 12대 총선에서 신민당 돌풍을 맛봤던 전두환 정부가 그 민심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역시 강경 조치로 밀고 가다가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유월한경으로 무릎 꿇고 어떻게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은 자기의 친구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백담사로 유배가는 그런 신세까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 선거에서 이미 민심은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 새누리당 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검찰 독재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 그대로 유지하고 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 보좌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물러나지 않고 내가 더 통치하겠다. 야당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더 사람 임명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 말로가 하와이가 될지 백담사가 될지 아니면 더 비참한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네. 대통령이 물러나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예.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 오늘 아침에 앞으로 법적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추미애 민주당 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하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입니다. 자,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저게 탄핵을 얘기하는 걸까요? 탄핵이죠. 대통령을 억지로 끌어내는 방법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야는 안 할 거고요. 네. 이제 뭐 질서 있는 퇴진 얘기도 하고 즉각 하야전 얘기하지만 박 대통령 안 할 겁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 지금 뭐 아까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뭐 정호성 씨의 그런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안종범 수첩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일반인이었다고 하면 제가 검사라면 영장 칩니다. 저는요. 예. 제가 검사라고 하면요. 또 지금 대통령이니까 형사조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하야하는 순간 검찰이든 특검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피의자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려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박계에서 탄핵 얘기를 꺼낸 거고 오늘 이제 추미애 대표 얘기하는 저 권한정지 문제도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 발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확실히 200명이 될 것인가라는 약간 그런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당 의원 170명에다가 거기서 이탄표 좀 나온다고 하고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 탄핵 얘기했고 나경원 의원도 엄청 언급을 했거든요. 새누리당은 비박계 의원들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 얼추 계산해보면 30개에서 40개는 나올 겁니다. 네. 글쎄요. 조금 뭐 여론의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만약에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보고 탄핵 발의한다고 하면 200개 저는 넘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야 정국으로 시간 끌기 아니라 왜냐면 이렇게 해도 안 나가다가 그럼 이제 탄핵 한번 발의해볼까? 그러고 시작하면요. 대통령 임기 거의 다 채웁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 발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제일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쨌든 국회에서 이 특검은 의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친박에서도 기권과 반대로 나뉘었어요. 아니 친박들이야 뭐 이제 네. 사실은 그 국민 눈높이가 워낙 지금 뭐 따가우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친박이라고 완전히 낙인 찍힌 사람들 진박이라고 진박. 이제 그분들은 이제 반대한 것이고 사실 기권은 이제 약간 좀 눈치 보는 표라고 봐야죠. 네. 그런 분들은 실제는 그 과거에도 보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친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심정적으로는 다 친박을 떠났어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 한 반쯤 걸쳐 있는 분들이 아마 기권을 하지 않았을까. 그 성향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이렇게 보면 보세요. 자, 기권한 중에 김태우 의원 이렇게 보세요. 그러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행동대장이라고 네. 그래요. 네. 김태우 의원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여기서 기권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해야 되는 반대를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벌써 흔들리고 있다. 음. 친박이라고 얘기하고 그중에 그 행동대라고 하는 분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 워낙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는
물론 선거가 멀긴 했지만 그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네. 그런 하나의 징표라고 네. 봐야죠. 아까 저기서 그 특검에 반대표를 던졌던 윗줄에 있었던 박명재 사무총장, 친박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특검 반대표에 던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조금 전 아침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면서 사퇴를 안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무총장이 그만둬 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 사무처 직원들이 지금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집단 성명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이정현 대표 퇴진하라고. 근데 결국은 사무처 직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우스운꼴을 사무총장이 당하겠습니까? 예. 결국은 사무총장도 사무처 직원들의 뜻을 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사퇴한 걸로 보입니다. 네. 김태현 아니, 변호사님. 이거 좀 하나인데요. 제가 네. 갑자기 지금 보다 보니까 그런데 네. 보세요. 반대가 10명이에요. 예. 10명인데 그 의원들 전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하고 이학재 의원 정도를 빼면 네. 대부분이 대구 경북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네. 그 최악의 경우를 맞더라도 대구 경북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PK만 돼도 달라요. 기권 14명 중에 보면 네. 박대출 의원도 들어가 있고 네. 박맹우 의원은 울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데만 해도 벌써 국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기권과 반대가 갈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좌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예, 규모 이제 수사 네. 기간이라든지 파견 검사 수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그만큼 사실 수사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의 특검이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내곡동 사저 특검인데 네. 그때는 내곡동 사저 한 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문서 유출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K재단 미래재단 얘기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특검에서 포괄적으로 수사하니까 뭐 대통령의 어떤 7시간 얘기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수사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최대 규모의 특검을 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최동욱 전 총장 얼마 전 인터뷰 보니까 부족하다라는 네.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 수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보다 인원이 적으니 네.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단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네. 파견 검사가 20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검사들이 파견 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특검이랑 특검보들이 어느 정도로 차출하느냐의 문제겠죠. 아마 전혀 새로운 검사 차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실제로 이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네. 그냥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차출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결국 특검과 특검보의 선택일 겁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주에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월요일이 될지 다음 주 금요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나와서 이 얘기로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 다 기소되면 그 기소된 내용을 보고 그걸 우리가 좀 해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법원에서 밝히겠다, 이제 검찰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변명거리를 찾고 또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출路를 찾기 위한 시간 벌기로는 봅니다만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입니다. 아까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는 아무 의미가 없는 5%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바로 6개월 전에 180석 개원 의석을 장담했던 새누리당이 지금 한 여론조사에서는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의미, 이 민심을 무시하고 기껏 검사와 일개 검사와 이 법적 다툼에나 몰두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 끝났다고 보고요. 네. 대통령이 지금 본인만 살 길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의 불행이라고 하는 건 국민 전체의 불행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버티면서 모두의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현명하게, 한 번이라도 국민을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자신을 그렇게 지지하고 사랑해줬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네. 검사에 대한 법 앞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요. 국민들 앞에선 정치인 박근혜로서의 마지막 네. 예의를 좀 보여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최순실 씨의 지난 20대 총선 이 공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조금 전에 꺼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한 80% 이상을 했지만 그 나머지 특히 비례대표와 관련돼서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특히 저렇게 비례대표 부분에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이제 저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의 이름에서 저기 이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있는 최순실 씨 인사들을 전부 다 속아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어떤 판도라의 상자다가 될 거란 얘기는 꽤 된 얘기입니다. 네. 결국 20대 공천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가 참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공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례대표 공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경선한 지역이야 뭐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단수 추천이라든지 우선 추천 같은 것도 좀 비합리적으로 된 부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유영아 변호사 경우도 저희가 방송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아,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옥새 두고 나를 쌓아 나를 쌓아. 사퇴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그 각종 국정의 농단, 국정에서 국정농단하고 속된 말로 대기업 목을 재가지고 돈을 그렇게 받아냈는데 네. 과연 공천에는 개입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닫혀있던 마지막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 저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은 또 한 번 굉장히 시끄럽게 됐습니다. 하지만 네.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아니, 글쎄, 그렇긴 한데, 문제는, 자, 김무성 전 대표가 전 누워서 침 뱉기라고 보거든요. 예. 그,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뭐 별다른 근거가 없더라도. 근데 본인은 그 당시에 대표였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였으면 별다른 근거 없이, 아, 그냥 이런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저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저건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 본인이 손 못 댄 게 뭐 비례대표만 손 못 댔습니까? 지역급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한 것도 사실은 별로 손 못 댔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왜 그럼 의혹 제기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최순실 씨가 아마도 들어왔을 거야 하는 식의 막연한 의혹 제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대표를 했으면 대표한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제보한 것도 꽤 많을 거예요, 정보들이. 네. 네. 그런 뭔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근거도 없이 마치 뭐 그냥 누가 어디 뭐 다른 의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제기하는 의혹 수준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본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새누리당이 한 지붕 두 가족이잖아요. 쫙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쫙 갈라진 이 두 가족과의 정말 매일매일 지금 험악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 김무성 대표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봐요. 아. 그 얼마 전에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조한규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거기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인이 사장으로서 있을 때 기자들이 취재했던 내용을 가지고 보면 네. 그럼 저걸 가지고 결국은 이정현 대표 측과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일종의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흘리지 않았나 싶어요. 큰 틀에서 보면 더 저항하지 말고 친박계들 좀 내려놔라라는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무성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이 갈라져서 정말 쩍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 아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대통령이 지금 결국 수사를 안 받고 있는데 검찰이 어쨌든 검사 출신이니까 네. 저런 경우에는 소환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만약 버티면? 그게 지금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도 네. 사실은 이제는 조금 우리가 국회에서 그 부분을 좀 다음에 개헌과 같이 맞물려서 좀 다듬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게 이제 헌법에 보면 불소추 특권이지 불수사 특권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수사의 대상으로서 안 나왔을 때 그럼 체포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체포해 올 수 있느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한데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가 안 될 거라고 지금 일단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대통령이 그러면 왜 지금 수사를 당장에 최순실 씨 기소라든지 안종범 씨 기소 이후에 나가겠다고 지금 버티느냐? 네. 대통령의 속내는 딱 이런 겁니다. 본인이 조사를 받고 나면 검찰은 가부간에 안종범, 최순실의 공소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지금 기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본인이 안 나가서 조사를 안 받게 되면 검찰이 그거를 기재하는데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예. 네. 그럼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쪽으로는 그 상황을 본인이 만들고 한쪽으로는 검찰에게 읍소와 뭐랄까 협박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쓰지 마라. 네. 이렇게 해서 공소장에 본인의 범죄 사실 기재를 안 넣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탄핵 소추 과정에서 탄핵의 사유가 약간 불분명하게 최대한 희석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 하에서 지금 이번 주 조사를 대통령이 피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달력으로 보여드렸지만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정호성 비서관의 기소가 이제 만료되는 시점이 23일, 20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이후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안지를 다 본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 시비가 일 수 있다는 근데 논란이. 그 답안지 볼 필요도 없는 게요. 네. 실은 보면 이게 네. 객관적인 물증으로 주요 핵심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 다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는 그겁니다. 그 수소 답안지 어떤 결론을 예측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공소장 내에 가급적이면 본인의 어떤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해서
탄핵 과정을 최대한 좀 본인에게 그 국면을 유리하게 끌어보겠다. 네. 이런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최초로 수사해야 하는 검찰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김순환 검찰총장이 법불악이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좀 진심으로 보이셨습니까? 여전히 검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전에 군사독재 정권의 그 힘의 한 축이 주요한 권력의 바탕이 군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검찰입니다. 그 검찰이 대통령이 이런 탄핵 혹은 하야를 요구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자기 일은 살아보려고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5%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순환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재 모든 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국면이 마무리되고 나면 저는 지금 대통령 한 명 끌어내리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명확하게 시대가 달라지길 바라고 있고요. 이 시대 교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검찰의 문제든 네. 아니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문제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개헌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김순환 검찰총장이 여기서 조금 열심히 하는 척하면 예. 우리는 살아남겠지. 그것도 저는 착각의 한 예.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국정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내치와 외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미 LCT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 지시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청와대 참모진과 대사에게 임명장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도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있을 한중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정은 내가 놓지 않고 갖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참모나 이제 진짜 몇 남지 않은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대통령한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국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정 중단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하다 보면 이 사실은 시기가 좀 지나지 않습니까? 지나면은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극도로 달했을 텐데 네. 이거는 이제 소나기라고 보고 이 소나기를 조금 피하면 이제 햇살도 구름 사이로 이렇게 조금씩 비친다. 그럴 경우에 지지층이 좀 결집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어찌 되다 보면 또 야당에서 이제 실수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예. 그렇다 보면 이게 또 진영 논리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여권하고 친박들은 이거를 물을 타기 위한 아주 좋은 카드가 뭔가 이제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네. 그때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흔들렸던 대통령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별로 그게 그 대통령한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돌아가봤자 5%에서 한 9% 정도로 돌아가고서 대개 임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게 과거 사례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친박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마 이 동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황교안 총리. 사실 대통령이 국정을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에이펙, 칠레에서 열리는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그동안 93년 이후에 매번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황교안 총리가 이번엔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출국장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1개국들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영내 국가들이 함께 충분한 의제에 대해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황교안 총리가 오늘 오전에 떠났습니다. 네. 저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새로운 총리 후보자가 있는 상태에서 요즘에 김병준 후보자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나가서 정상회담 하지도 못합니다. 나가서 그냥 참석만 하고 도장만 찍고 돌아와야 될 판인데 지금 어쨌든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야당이 좀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해다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광화문에 100만이 모인다고 한들 그 100만 명의 우리 시민들 중에요.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 다 하고요. 직장인은 직장 다 마치고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정치인들도요. 국회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수습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10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장에 아무리 열광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질서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지켜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안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저희 정치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약간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느리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다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가고 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내분이 좀 정리되고 나면 이후에 질서 있는 수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총리 문제거든요. 예. 어쨌든 황교안 총리로는 안 됩니다. 황교안 총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있었던 검찰 독재의 가장 큰 축들을 김기춘, 정홍원, 황교안, 우병우 이렇게 이어지는 축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분도 역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의 의견들을 모으고 좀 빠르게 모아나갔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 대안으로 황교안 총리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적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